예. 자, 하나증권 김상훈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번에 보면은 원래 100bp, 50bp 그러다가 금리 인하 사이클 동결된 거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상까지 할 수 있어. 아,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좀 오버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보면서 해야 되는데 예. 우선 확실한 거는 이번에 동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부터 3번 연달아 내려서 100bp를 내렸고 네. 처음에 50bp 빅컷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하 사이클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동결을 한 거라서 이제 마치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동결했으니까 분위기가 바뀐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증시나 미국 국채 금리의 흐름들을 보면 사실 뭐 영어로 넌 이벤트, 그러니까 전혀 이게 이벤트 재료는 아니었다라고 해석이 될 만큼 크게 변화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뭐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보다 금리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12월 작년 마지막 FOMC 때 이제는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이미 시그널들을 보냈고, 그래서 그때 주가도 많이 하락했었고, 그날도 이제 FOMC 발표 있고 그날 아침에 제가 출연을 해서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증시가 많이 빠졌었고 금리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래서 오히려 12월 때 얘기했었던 그 스탠스 전환을 이번 FOMC 때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고 더 이상 더 매파적인 변화는 없었다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금리 같은 경우도 그 당일날은 오히려 10년물 금리는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그러니까 네. 금리가 조금 빠졌고 그리고 하루 지나 이제 오늘 새벽에 같은 경우도 금리가 더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FOMC가 앞으로 이제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 예. 사실 이미 6월 인하를 다음 인하 시점으로 시장이 반영하고 있었는데 1월 FOMC 끝나고 그 6월이 7월로 조금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 수준만 보면 사실 조금 매파적이었고 인하의 기대가 좀 꺾였다라고 통화 정책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투자하는 국채 금리의 방향성을 보게 네. 되면 아 이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경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채권 가격이면은 해볼 만한 가격대다. 네, 그게 4.5%입니다. 네. 제가 보고 있는 네. 10년물 금리는 4.5%가 그래도 그 이상 구간에서는 저희가 들어갈 수 있고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그때 같습니다. 나오셨을 때가 한 4.8 정도 됐을 때 그 언저리쯤 아니었어요? 거기까지는 올라가진 않았을 때였던 것 같고요. 네. 비슷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사이에 고점이 4.8을 찍긴 했었어요. 네네. 찍긴 했었는데 뭐 지금 다시 4.5로 좀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고요. 예. 예. 그러면 사실 지금 뭐 이번 FOMC 보셨던 분들은 트럼프의 압박이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네네. 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뭐 물론 시장에서 예상했지만 금리 동결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에서 뭐 약간 눈에 띄는 듯한 뭐 어떤 발언이나 뭐 금리 동결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어떤 요인들이 어떤 것들 좀 보셨을까요? 저는 예. 우선 이번에 FOMC를 그냥 총평을 간단하게 하면 네. 그냥 서두르지 않겠다. 아, 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다만 그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번에 새롭게 던진 메시지가 아니라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12월 FOMC 때 말했던 거기 네. 때문에 시장으로 하여금 놀라게 만든 재료는 아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굳이 1월 FOMC의 소기의 성과를 제가 판단하는 소기의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때 12월 때도 한번 말씀을 네. 드려서 되게 의아해 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파월 의장은 중도에서 조금 비둘기 쪽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FOMC가 마치 4번 인하할 거를 점도표를 통해서 2번으로 바꿨고 네. 물가 전망치도 트럼프 관세 부과를 반영하자는 일부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녹여서 네. 상향 조정했고 물가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한 위원들도 늘어났고 네. 그렇죠. 등등등 해서 증시 빠지고 금리 상승하고 했어요. 예. 근데 하지만 12월 FOMC 때도 기자회견은 파월이 하잖아요. 네. 그럼 파월이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제시한 것도 있고 본인 판단을 얘기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도 본인 판단을 보면 저는 여전히 비둘기 쪽에 가깝다라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려졌죠. 12월 FOMC 때는. 네. 근데 이번 1월 FOMC 때 기자회견을 보면 성명서 자체가 좀 매파적으로 해석이 돼서 기자회견 시작 전에 S&P 500이 0.9%까지도 빠졌었어요. 예. 근데 끝날 때 보면 그 정도 안 빠졌고요. 맞아요. 네. 미국 채금리도 올라갔다가 기자회견 겪으면서 내려갔어요. 네. 근데 기자회견에서 뭘 얘기를 했느냐? 방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 관세 정책, 이민 정책,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네. 근데 왜냐하면 시장이 우려했던 건 뭐였냐면 12월 FOMC 때 그 정책들을 일부 반영해서 경제 전망들을 다 매파적으로 바꿨는데 네. 그럼 이번에
한 달이 더 지나고 취임까지 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게 물가 경계로 이어지면 당연히 증시 또 빠지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연초에 첫 회의인데 나 모르쇠로 일관했거든요. 그게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가에 대한 경계감들이나 이 노동시장이 더 탄탄해졌다라는 확실한 그 스탠스를 보여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네. 계속 데이터 디펜던트를 얘기를 했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그리고 2019년도라는 상황이 되게 다르다. 무역 구조도 변화가 됐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 그 12월에 시장이 인식했었고 선반영했었던 것보다는 매파적으로 해석될 근거들은 별로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자체가 금융시장의 변화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결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 스탠스 자체가 트럼프 정책 일단 보자. 일단 보고 보고 또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관세도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옆에서 좀 본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나 데이터가 어떻게 지금 작동하는지를 그걸 먼저 보고 싶어하는 그 데이터 디펜던스, 네. 의존. 네. 그렇게 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우선은 진짜 그래서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본 한 두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좀 비둘기파적이라고 봤던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선 이번에는 369 12월 FOMC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 전망은 발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 땅땅땅 우리 동결 인상이나 결론이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성명서가 발표가 됩니다. 예. 근데 이미 12월 FOMC 때 작년 마지막 FOMC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스탠스 변화를 줬잖아요. 인하 100bp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좀 금리 낮췄으니까 좀 쉬어가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엔 동결을 하니까 당연히 성명서를 별로 바꿀 게 없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명서가 임팩트가 없을 거다라고 모두 예상을 했는데 예. 하나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2%가 물가 타겟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플레이션 목표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근데 2%까지 진전이 됐다라는 문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구는 뭐였냐면 예. 뭐 2%까지 여전히 진전은 있었고 다만 물가가 다소 여전히 높다라는 문구였는데 그 앞에 문구가 드러낸 거죠. 삭제가 된 거죠. 그러면 저도 놀랐어요. 그걸 딱 보자마자 뭐야 2%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나? 또는 물가가 올라가서 이 목표까지 진전했던 문구가 빠졌으니까 훨씬 더 긴축해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나? 네. 라고 하면서 S&P 500이 기자회견 듣기 전에 0.9% 거의 1%까지 빠졌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두려우니까 네. 네 번째 정도 질문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거 성명서 이렇게 바뀐 거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냐? 네. 라고 했는데 거기서 파월이 아니다. 그냥 문구를 좀 축약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통화 정책에 대한 물론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네네. 그냥 어떠한 의도를 주려는 게 전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선 이게 첫 번째로 시장의 의혹을 해소시킨 부분이었고 네. 근데 방금 이제 앵커님 표정에서도 제가 볼 수 있듯이 그게 매파적이지 않은 건가? 라고 이제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파월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언을 했던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보다 높지만 저는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근거를 댔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주거비는 여전히 좀 하락하고 있고 네. 두 번째 이제 뭐 굳이 뭐 비시장 서비스 물가도 강한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가 자체가 더 막 추가적으로 막 반등할 가능성들보다는 예. 오히려 좀 2% 타겟으로 안정화될 가능성들이 높다는 식으로 굳이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명서에서 그 문구를 뺀 부분들이나 파월의 의견 자체까지 보태서 해석을 해보면 뭐 12월 때 저희가 받아들인 그 매파적인 스탠스 전환 그 강도 네. 이상으로 바뀐 부분들은 그렇게 막 근거를 들 정도로 찾아내진 못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었나?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났다. 이거 그냥 지네들 우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3월 인하를 주장하는 IB들도 있고요. 네. 뭐 워낙 IB들도 많고 저희 로컬 증권사들도 많고 다 의견들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게 다 집합돼서 컨센서스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네. 우선 그 이미 12월 이후로 연준은 2번 인하로 바꿨지만 네 번에서 2번 인하로 바꿨지만 이미 시장은 뭐 1.5회, 1.6회 정도로 연준보다도 더 인하를 안 할 거다라고 이미 쫄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어제 그 FOMC 끝나고 반응도 6월 인하에서 7월 인하로 우선은
바뀐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네. 우선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들은 확실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왜 6월이냐 7월이냐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물가는 상반기 때 빠지고 하반기 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그냥 트럼프의 정책의 현실화 정도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고 네. 그게 경제 지표의 파급 효과가 녹여들 수 있는 정도의 그냥 기간으로 대략 반년? 상반기는 지켜보자 네. 정도로 컨센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뭐 고용 지표가 좀 바뀐다거나 혹은 이제 AI 중심으로 혹시 증시가 또 뭐 급락을 하는 형태들이 바뀌면 전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작년에 연준은 3, 6, 9월 다 전망을 바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이번에도 그냥 밝힌 거고 아. 제일 큰 요소인 트럼프 정책에 대한 효과는 자기도 모르겠다. 네. 첫 질문이 트럼프 영향이었어요. 네, 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인하 촉구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말을 받았느냐, 그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냥 파월은 어떠한 대응과 논평을 하지 않겠다로 깔고 들어갔어요. 나는 난 모르세요. 난 모릅니다. 이게 시장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도 저는 되게 신기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했는데 시장 금리가 하락했어.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긴 하는데 네. 좀 뭔가 이렇게 안 와닿아서.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와닿는 제 판단, 예.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뭐 이게 일주일 한 달 뭐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FMC 당일날 저희가 연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틀을 보고 나온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FMC 당일날은 좀 뭐 매파적이지 않았나 보다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오늘 새벽에 금리가 상승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하게 금리가 하락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넌 이벤트로 저희는 보는 건데 네. 지켜보자. 시장도 지켜보자는 네. 판단인 건데 어쨌든 서두르지 않겠다. 그리고 6월 인하가 7월 인하로 더 딜레이가 됐으면 금리가 상승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선 이 상태에서 머물렀고 4.5%라는 수준들을 지켰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 판단은 뭐냐면 네. 첫 번째는 이미 이거는 이제 거듭 강조드린 것처럼 12월 스탠스 변화로 시장이 연준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쫄아서 반영했던 거 이상으로 더 쫄 필요는 없다라는 걸 1월 FMC 때 확인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의 트렌드가 정말 키워드가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래서 볼 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나 미국 채권 시장이나 전반적인 금융 시장이. 근데 다만 그러니까 변동성은 최근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인하기로 넘어가는 2년 동안 최근 2년보다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연중의 고점과 저점의 이 스프레드를 계산하면 엄청 컸었어요. 최근 2년 동안. 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기도 하고 그리고 증시도 어느 정도 밸류 측면에서는 많이 올라갔고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올라갈 거 내려갈 거 발언들에 따라서 이 정도에서 막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네. 저희 같은 이제 재테크를 하는 네네. 모든 투자자들이 봤었을 때 변동성이 크게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예를 들어 똘똘한 한 채 아파트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냥 고수익률 또는 네. 고금리 고쿠폰을 주는 쪽에 대한 니즈가 전 생길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네. 저는 올해 그 재테크의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미국채 10년물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으세요라고 많이들 이제 여쭤보면 2023년 10월에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게 장중에 5%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자칫하다 5%까지 다시 한 방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단까지 보면 한 4%까지는 갈 수 있겠네라는 게 또 컨센서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한 4.5에 4.6 사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본이익과 자본 손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선 그냥 쿠폰만 따박따박 받아갈 수 있는데 그게 한 4.5% 준다. 네. 라고 했었을 때 되게 매력적인 금리라는 게 4.0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동의를 하지 않는데 변동성이 작은 구간에서 4.5% 이상 구간이다? 나는 그러면 지금 미국채에 대해서는 투자를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그 니즈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채권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채권은 작년 4분기부터 되게 많이 금리가 빠졌어요. 네. 뭐 네. 전국도 좀 그랬었고 네. 시국도 그랬었고 우리나라는 인하를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빠져서 우리나라에서 먹을 놈이 크게 없다. 그러면 조금 자본 손실이 있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고쿠폰에 대한 투자를 열겠다라는 쪽으로 좀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밸류에이션 했었을 때 4.5%라는 수준은 매력적이다라고 저번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그 레벨에 시장도 어느 정도는 동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두 번째로 갖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에 매파적이었다 아니었다라고 갈리는 것 자체가 결국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에요. 네. 근데 하지만
이번에 코어 물가나 그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올라가긴 했지만 컨센서스보다는 0.1 정도 하회하면서 10년물 금리가 막 10bp씩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물가가 올랐는데 예상치보다 덜 올랐다고 해서 금리가 막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지금 한 4.8%까지 금리가 올라간 것들을,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정말 물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컸나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생각이 아니라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구성 요소별로 항목들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보여줍니다. 네. 근데 1등은 텀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더 커질 것 같으니 네. 국채 발행량이 더 늘어난다. 수요가 일정한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빠지죠. 네, 그 네.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FMC나 물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지만 전체적인 변곡점 다시 5%를 갈 건지 아니면 이 상황에 머무르면서 하락할 건지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 2월 초에 네. 이제 베센트가 취임을 하고 나서 네. 재무부가 이제 1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를 해줘요. 그게 2월 3일 총량 나오고 네. 만기는 2월 5일 날 나옵니다. 미국 시간으로. 그래서 저는 그 지표가 그 이벤트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근데 그것도 단기에 그치게 되는 거죠. 수급상의 이유니까. 쭉 펼쳐지진 않겠지만 네네. 이게 2, 5, 8, 11월 네. 그러니까 분기별로 발표를 해줘요. 그래서 우선 당장은 한 개 분기 정도를 보려면 2월 달에 발표되는 이 국채 발행 계획이 저는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도 우선 FMC는 큰 변화 없었으니까 결국에는 수급을 봐야 된다. 네. 텀 프리미엄 더 끌고 올라가서 5% 찍을지 아니면 이쯤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만한 레벨이고 쿠폰이라도 따박따박 받아야 되는 쪽으로 전략을 짤지에 대한 저는 가장 중요한 근데 이벤트라고 그러면 이제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한번 봤을 때 트럼프의 성향상 항상 야 돈 너무 많이 쓰지 마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성향이잖아요. 국채 발행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가능성을 더 높게 보세요? 아니면 좀 많을 가능성을 더 높게 보세요? 우선은 베센트가 가장 최근에 얘기한 걸로 보면 네. 여태까지 옐런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국채는 잘 막았단 말이에요. 왜냐 1년 미만짜리 T빌이라고 하는 단기물로 다 했었고 MMF랑 영F에서 같이 사줬기 때문에. 근데 베센트는 옐런의 이러한 방식을 지적하는 공화당 의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단기채가 4.2%예요. 네. 그리고 장기물이 4.5%예요. 사실 뭐 금리는 높은 걸로 조달하면 정부 입장에선 손해긴 하지만 네. 단기채는 1년 미만마다 만기가 계속 돌아오니까 4.2%라는 그 금리 수준도 높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장기 쪽으로 조달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그 발언만 놓고 보게 되면 여태까지 단기 쪽으로 조달했던 걸 장기로 바꿀 수 있고 장기로 조달하면 텀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는 쪽으로 보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텀 프리미엄이 올라가서 4.8%까지 찍었던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2월 달에 발표되는 게 1분기 국채 발행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게 발표가 되냐면 작년 4분기에 최종치가 발표가 되고 1분기 거는 새롭게 공개되는 게 아니라 작년 11월에 4분기 거 발표를 할 때 1분기 신규치를 이미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1분기 수정치가 발표가 되고 저희가 주목하는 건 이제 2분기 신규치예요. 근데 과거 10년치의 패턴을 저희가 다 봤더니 10개 연도 다 왜냐하면 세금 이슈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4월에 세금이 들어와서 그만큼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는 국채 발행량이 줄어요. 네, 네. 그래서 뭐 패턴이 꼭 반복될 수는 없지만 총량 측면에서는 1분기 대비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일부 안도는 하는데 네. 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보다 키포인트는 어떤 만기로 조달할 건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총량을 줄였는데 장기채로 많이 조달해버리면 그쵸. 1분기 때 장기채보다도 더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그러네요.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물가가 정말 중요하고 모두 다 물가 때문에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하지만 네. 지금 우선 한 상반기 정도까지 최소 1분기까지 제가 어디 뭐 세미나나 방송 나가서 말씀드리는 건 이 공급 계획이 우선은 좌지우지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리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나만 하고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한은은 언제 그 금리를 또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우선 2월을 보고 있고요. 네. 사실 1월 달에도 거의 인하와 같은 동결이었어요. 그러니까
5명의 위원이 동결을 주장을 했고 1명이 이제 인하 소수 의견을 냈었는데 네. 사실 총재가 5명도 인하 소수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그냥 뭐 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5대1 구조를 만들었던 거다.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향후 3개월 뒤를 예상하는 거에 대해서 6명, 그러니까 총재를 제외한 6명 모두 다 인하가 적절하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의 경제 데이터들을 보면 심리 지표나 아니면 실물 경기 하드 데이터나 좋아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 지표는 진짜 바닥 찍었다가 소폭 반등했지만 그렇죠. 네. 뭐 그 탄핵 이슈나 아니면 무한공항 사태 이전 대비 회복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만 놓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인하를 하는 게 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도 그 정도의 반응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전히 1월 달도 동결을 했었던 가장 큰 근거가 환율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었을 때는 1470원을 뚫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사실 되게 금통위를 앞두고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1430원을 어느 정도 가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2월 달은 우선은 인하를 하고 추가 대응을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스탠스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환율이 좀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사실 여전히 높은데 뭐 실제 우리가 느끼는 그 환율 그러니까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우리의 물가 상승, 그러니까 우리의 수입 물가 그렇죠. 상승이 아직 적용이 안 됐어요. 적용 안 됐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 비용만큼을 본인들이 지금은 흡수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이 1,440원, 1,450원이 계속 이어지게 되잖아요. 아마 우리 그 뭐 차를 살 때건 아니면 뭐 심지어 생필품을 살 때건 모든 품목에서 우리 수입하는 물건들 다 그거 가격 조만간 느끼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아직은 그 가격을 반영을 안 했어 기업들이. 그 가격을 반영하는 순간 우리는 그 물가 상승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데 그때 되면 우리나라 국가 내수 경기는 안 좋죠. 금리는 인하해야 되지. 근데 수입 물가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그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환율 안정돼야 된다. 근데 이게 1,400원, 지금 1,43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 이게 뉴노멀이다.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관점이 많잖아요. 네, 지금 네, 정치적 상황이나 네, 여러 네, 가지 상황을 네. 봤을 때 위원님도 그렇게 이게 1,450원, 30원에서 계속 좀 장기화될 가능성을 좀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우선은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정책이 미국의 자산 가격에 반영이 좀 많이 과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되돌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인하폭이 좀 더 클 거라고 봐요. 여전히 한 3번까지도 인하가 가능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기가 리세션이다 침체다라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 반영됐던 부분을 일정 부분 되돌릴 정도의 지표의 기스는 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표의 기스가 나면 데이터 보고 연준이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연준은 지금 총알이 4.5%나 남아 있어요. 정말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두 번만 인하해줘도 금리는 하락하고 또 달러 같은 경우는 우선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1,500원까지 가는 뉴노멀보다는 1,400원 초반대에서 움직일 가능성들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시간이 네. 시간이 좀 아쉬울 따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 이번 FOMC가 오히려 그 비둘기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였던 이유에 대한 네. 그 이야기를 참 친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늘 거는 한 3번 돌려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 맞아요. 정말. 자,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 다음번 또 FOMC 때 뵙도록 하겠고요.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